절대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창조점이 지키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그냥 넘어가자. 그냥 궁금증만 한 번쯤 가져보자. 본서를 숙독하다 보면 부지불식 중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자, 다시 창밖을 보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거의한 영역에서 뭔가 빛을 뿜으며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조금 피어오르다가는 이내 꺼지고 잠잠하다가는 다시 피어오르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저놈의 정체는 무엇일까? 질량을 지니고 있는 물질일까? 아니면 질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일종일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질량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힘이다. 정확히는 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리라. 이 힘을 일종의 에너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에너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에너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물질로 변환할 수 있지만 힘은 그저 비무한 정보 상태로 머무르며 만물의 설계도가 된다. 힘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는데 첫째는 무언가를 그려내려는 힘이고 둘째는 그려진 것을 지우려는 힘이다. 전자를 유력, 후자를 무력이라 한다. 이제 테일은 창조점을 통해 유력과 무력이라는 두 가지 힘을 뿜어내고 있다. 이 힘의 충돌에서 빛이 방출되었고 빛이 퍼지는 반경까지 공간이 확장됐다. 그리고 빛의 변화에 의해 시간도 생겨났다. 이제 시공이라는 캔버스 안에서 유력과 무력이 온갖 빛을 뿌려대며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이로운 순간이다. 창밖을 통해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볼만한가? 그런데 사실 무엇을 그리는지 무엇을 그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기운이 일어났다 꺼지고 다른 기운과 뒤섞이며 괴상한 문양만을 마구 그려대고 있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추상화이다. 추상화에도 일정한 주제가 있기 마련인데 창밖에서 펼쳐지는 최초의 추상화에는 뚜렷한 주제가 없다. 그저 카오스 상태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니 재미도 없고 감상할 맛도 안 난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일러 혼극이라 한다. 혼극. 이런 곳에 머물러 관광을 하라고 하면 영 기분이 안 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금 시간이 빨리 흘러가게 해야 하리라. 그럼 다시 1초에 수백억 년의 속도로 올려볼까? 적당한 온도로 차를 우려내어 천천히 한 잔 마시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자. 아, 드디어 카오스의 상태를 벗어난 것 같다. 그림마다 일정한 구도가 있고 여기저기 질서를 잡기 시작한다. 문양의 통일성이 생겨나니 조금은 감상할 맛이 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잡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주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 여태까지 어느 곳을 여행했었는지를 되짚어보자. 맨 처음 도착한 곳은 테일이었고 그 다음은 무극과 창조점이었다. 그리고 창조점에서 유력과 무력이 솟아나 빛을 토해내고 시공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무질서한 변화로 가득 찼고 이런 상태의 홍극을 지나 이제 막 질서를 잡기 시작한 지금의 시점으로 왔다. 질서의 출발점. 이 시점부터를 우리는 태극이라 부른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광을 즐길 목적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태극은 그야말로 변화가 무쌍하다. 그만큼 볼거리가 쌓여 있을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 여행을 시작해 볼까?
제3절 태극의 세계. 지금부터는 타임머신의 속도를 조금 낮춰보자. 1초에 50억 년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돌리면서 태극의 단계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변화들을 음미해보자. 먼저 태극의 첫 단계인 태역으로 가보자. 태역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게 된 최초의 시점이다. 태역에서는 유력과 무력이 어우러져 일정한 원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유력이 흩어지려는 무력을 제어하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 가두어 놓는다. 하지만 무력은 계속해서 탈출하여 흩어지려 하고, 이에 반해 유력은 한시도 당기는 힘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는 그림. 마치 들숨과 날숨을 번갈면서 헐떡이는 심장의 박동을 연상케 한다. 이런 것들이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이것은 이런 일련의 질서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붕괴되고 만나는 것이다. 무언가를 그려내려는 유력의 힘이 약하다 보니 무력을 끌어다 물감으로 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뭔가 그려질 듯 하다가는 이내 지워져 백지가 되고 만다. 이런 아쉬움의 상태가 까마득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서 좀 더 발전하면 어떤 그림이 될까? 다시 타임머신의 속도를 높여 며칠 동안 달린 후 창밖을 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둥글둥글한 기운들이 뭉쳐서 여전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어딘가 모르게 유력과 무력이 좀 더 정교해진 것이다. 유심히 살펴보니 유력과 무력 속에 일정한 정보가 집중되어 형성된 정액이 하나씩 들어있다. 이것에 의해 두 힘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치 인간의 두뇌처럼 정보의 저장 창고를 하나씩 마련하게 된 유력과 무력. 이것을 일러 각각 권극과 근극이라 한다. 그리고 권극과 근극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기운을 총칭하여 근곤태극이라 한다. 근곤태극이 지배하는 세상, 이 시기를 일러 태초라 한다. 이제 근곤태극에 이르러 수축과 팽창을 좀 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수명이 대폭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니 뭔가 다른 변화를 꾀할 수도 있으리라. 그 변화를 보려면 또다시 먼 미래로 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질구레한 변화들을 일일이 관찰하면서 어느 세월의 우주여행을 마칠 수 있을까? 빠른 속도로 대충 보면서 지나가다가 중요한 시점에만 멈춰 관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타임머신의 속도를 올리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슬쩍슬쩍 엿보기로 하자. 수천억 년이 흐르자 근곤태극의 중심부에 중극체라는 놈이 생겨나고 이놈에 의해 율려라는 원운동이 구체화되니 이것을 일러 음양태극이라 한다. 그리고 음양태극이 지배하는 세상을 일러 태시라 한다. 음양태극. 근곤태극이 진화하여 음양태극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근곤태극은 근극과 곤극이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을 하고 있는 이체 화용의 상태였다. 하지만 음양태극은 근극과 곤극이 중극체에 의해 한 몸으로 바뀌면서 일체 이용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생명으로 치면 암수 한 놈의 상태라고나 할까? 둘에서 하나로.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불완전한 반쪽들이 하나로 합체하여 온전한 질서를 띠게 된 것이다.
음양태극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자 드디어 고도의 질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된다. 음양태극은 오행과 육기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정교하게 형상들을 그려내기 시작했고, 각 문양들마다 일정한 구조와 주제를 띠게 되면서부터 다시 태소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우주는 비유하자면 수채화와 같다. 모든 것이 정과 기로 이루어져 있기에 그 구조가 느슨하고 유연하여 외계와의 소통에 보다 자유롭다. 이런 열린 우주를 4차원이라 부르는데 도학적 용어를 빌리면 상계라고 한다. 맑고 깨끗하고 유연한 수채화의 세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림들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오게 티랄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눈에 띈다. 그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주체가 빠졌다는 것이다. 가령 미술 전시관이 있다고 치면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어도 그것을 감상할 주체가 없으면 그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 그렇다 생명체가 빠진 것이다. 생명체를 4차원 구석구석 헤매다 보니 생명체를 찾아 4차원 구석구석을 헤매다 보니 간간히 자율운동을 하는 기운들이 눈에 띈다. 바로 신들이다. 전기에 신이 뒤섞이면서 스스로 반응할 줄 아는 양태를 띠게 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롭기 짝이 없는 놈들이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왜 갑자기 신이 튀어나온 것일까? 신 또한 유력과 무력처럼 일종의 힘이다. 정확히 말하면 용력이다. 자율적으로 반응하며 무언가를 그려내려는 창조의 힘을 말한다. 도화지의 색이 은영중 그림에 배어 들어가듯 신이란 태일의 창조성이 유력과 무력에 스며들어 방향을 설정한다. 이 힘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면 생명체가 된다. 어느 시점에 이런 신들이 생겨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4차원 세계를 더욱 가치 있게 할 존재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시간여행을 하면서 이놈들의 변화에 더욱 집중해야 하리라. 어쨌든 어느 때부터 신이라는 자율반응체가 등장했고 이것들은 기운의 수축과 팽창을 번갈아가며 정보를 수집하고 덕실을 따져 선택이란 것을 하게 된다. 이들의 모습 그냥 둥글둥글하여 마치 축구공에 태극을 그려 넣은 것처럼 단순하게 생겼다. 훗날 3차원 생명체에 깃든 신들과 구분해 원시령이라 부른다. 원시령은 초보적 형태의 신뇌와 신선로를 지니고 4차원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이루게 된다. 신뇌란 외계의 정보를 수수하여 내적 판단의 선택을 하는 상계의 뇌이고 신선로란 개체의 특성이 영집되어 후대로 전해질 수 있는 정보 코드로서 신의 DNA 시스템이다. 4차원의 수채화 세계에 원시령까지 둥둥 떠있게 되니 그림이 한결 멋져 보인다. 더군다나 원시령이 자율 반응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내니 우주에 생동감이 살아 넘친다. 이제 제법 작품이라 할 만하다. 감상을 충분히 했으면 다시 타임머신을 움직여보자. 까마득한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간다. 그런데 간간히 창밖을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수채화의 세계가 이제는 좀 지루해지는 느낌이다. 사방을 밝고 맑은 색채로 치장하고 만지면 말랑하고 폭신한 느낌. 닫힌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열려있어 정보의 수수에 자유롭게 연결된 세상.
아무리 봐도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세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육자배기도 한두 번이라고 4차원 세계가 너무나 정교하다 보니 뭔가 다른 강렬한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다. 흠집이라도 상관없다. 단조로운 그림의 변화를 일으켜 생동감을 더해줄 무언가를 요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이었을까? 어느 시점부터 4차원의 곳곳에 예기치 못한 변종이 갑작스레 생겨나기 시작한다. 마치 암세포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한 점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마치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지면서 변종의 확산을 초래했다. 4차원 세계에 무슨 전염병이라도 발생한 걸까? 그건 수채화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찐득찐득하게 굳어있는 폐쇄 공간이다. 마치 곰보딱지처럼 상계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생겨났는데 보기에 썩 좋지 않다. 뭐 저런 그림이 다 있지? 예전보다 더욱 흉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유력이 지나치게 안쪽으로 기울면서 공간이 닫혀 생겨난 것들이다. 그래서 그곳에 너무 접근하면 강한 인력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아무리 타임머신을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열린 수채화의 세계 구석구석에 닫힌 유화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유화의 세계, 이것을 일러 3차원 물질계라 한다. 그런데 4차원 상계에서 추방되어 3차원으로 넘어온 에너지 다발은 낯선 상황에 그대로 주저앉아 움츠려 있게 된다. 이것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이다. 그 가운데 일부는 어둠을 뚫고 솟아나와 빛의 세계를 창조했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3차원 우주이다. 사실 4차원의 그림이 너무나 단조로워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지만 막상 3차원의 그림을 보니 그다지 눈에 차지 않는다. 사방이 폐쇄되어 마치 감옥처럼 답답해 보인다. 우주 전체의 작품을 훼손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그냥 지워버리면 어떨까? 말끔하게 대청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태일은 무의자연 그 자체이다. 무심으로 행하고 그저 있는 대로 감상할 뿐이다. 3차원, 지울 수 없다면 어떤 그림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다.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쉽게 보인다. 힘의 법칙, 즉 물리법칙은 4차원에 대한 저항값에서 시작한다. 저항값이 크면 질량이 커지고 공간이 휘어지고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 그래서 실측을 하면 빛의 속도가 불변하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빛의 속도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항수 값이 높아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에너지는 대차항수이다. 3차원은 이 모든 공식으로부터 모든 물리 법칙이 생겨나 존재하는 세계이다. 3차원은 에너지는 대차항수라는 이 공식으로부터 모든 물리 법칙이 생겨나 존재하는 세계이다. 좀 어려운가? 4차원의 열린 힘에 역행에 생겨난 것이니 모든 힘의 방향이 닫히는 쪽으로 향해 있다는 뜻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3차원을 기웃거리는 놈들이 생겨났다. 바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 운동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원시령들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3차원을 4차원 수채화의 세계에 생긴 얼룩점으로 생각했다. 그저 끈적한 늪처럼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다. 하지만 관찰에 관찰을 거듭하다 놀라운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3차원이 원시령들이 지닌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원시령 또한 수명을 지니고 있다. 어느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예외 없이 소멸되는 것이 불변의 이치이다. 정과 기에 용력이 실려 만들어진 신이기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전기가 흩어지면서 사멸하게 된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3차원이라는 곳에서 일정 기간을 살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흐트러지던 전기가 다시금 공고하게 다져짐으로써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처럼 3차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 느슨해진 전기를 다시금 조여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풀린 나사를 조여준다고나 할까. 이런 놀라운 사실이 4차원 상계에 알려지자 그동안 무시해오던 3차원 물질계로 수많은 원시령들이 몰려들게 된다. 마치 황금을 찾아 엘도라도를 향하듯 생사의 문제의 해법을 찾아 원시령들은 그렇게 모여들었다. 과연 3차원으로의 윤회를 통해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불로장생, 나아가 영생.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변함없는 소망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3차원, 겉보기엔 그저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 새로운 예술적 가치가 숨어 있다. 그것은 뭉치고 조이고 두드리는 힘, 바로 폐쇄성이다. 고물로만 알았던 폐쇄성에 생명 연장의 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이 3차원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제4절 3차원의 탄생과 종말 1. 술공과 원초 블랙홀. 이제 우리의 시간 여행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3차원 물질계가 되었다. 담백하고 유연한 4차원의 수채화보다는 투박하고 묵직한 3차원의 유화가 우리에게 익숙해서인지 마음이 좀 더 끌리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타임머신을 빠르게 작동하는 바람에 3차원이 탄생되는 중요한 장면을 놓치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되돌려 역사적인 순간을 살펴보자. 다시 4차원의 세계로 돌아왔다. 음양 태극이 수축과 팽창을 번갈면서 한창 율려운동을 하고 있다. 율려란 팽창하는 기운을 끌어모았다가 적기의 에너지로 쓰면서 변화하는 재반의 창조 활동을 말한다. 음양태극의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탈출하려는 기운들을 잡아당기면서 조절하는 놈이 보일 것이다. 중앙에 떡한 이자를 잡고 강력한 인력으로 질서를 조성하는 전기 덩어리, 바로 토이다. 그리고 토의 인력에 영향을 받으며 연신 꿈틀대며 회전하고 있는 기운들의 마디가 관찰되는데 이것을 일러 목, 화, 금, 수라 한다. 사실 기운이란 것은 매 순간 머무름이 없기에 목, 화, 금, 수라는 변화의 마디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방에 교차점을 정해 깃발을 꽂은 것뿐이다. 아무튼 중앙의 토에 임의로 정한 목화 금수를 합치자 5개의 힘이 교차하며 흘러가기 시작했다. 바로 오행이다. 그러고 보니 음양태극의 구조는 단순히 음과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보기와는 다르게 그 내부는 오행으로서 원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오행을 더 쪼개볼 수는 없을까? 이왕 음양태극을 관찰하는 김에 깊은 속까지 파헤쳐보자. 오행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하니 목화, 토, 금, 수 각각이 파동을 치며 움직이고 있다. 하나하나 율려를 이루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때 파동의 성질에 따라 음양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 오행이 음양으로 갈라지고 모두 합쳐 10개의 마디가 생겨나게 된다. 갑을의 목, 병정의 화, 무기의 토, 경신의 금, 임계의 수로서 이것을 일러 천간이라 한다.
이제 비로소 음양태극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다. 오행이 음양의 파동을 이루면서 율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음양태극이 4차원 우주 공간에 가득 쌓여 온갖 문명을 그려대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림만 그리고 있을 것인가? 물론 그림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그 구조는 음양태극으로 동일하다. 그러니 시시각각 그려대는 그림들은 그놈이 그놈일 뿐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 처음에는 신비로운 색채와 문양에 시선이 끌리겠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국에는 지루해서 하품이 나오게 된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타임머신을 좀 더 미래로 돌려보자. 그러자 음양태극에 기이한 변화가 관찰된다. 약간 둔탁해진 느낌이랄까? 밝고 청명하기만 했던 음양태극 가운데 빛이 퇴색되며 무겁게 가라앉는 것들이 생겨난다. 그중 한 놈을 골라 속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음양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띈다. 기운의 탈출 속도에 비해 인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운의 운동성이 잦아들면서 안정은 이루었지만 대신 가볍고 밝은 느낌은 꽤나 퇴색되었다. 어떻게 해서 인력이 강해진 것일까? 음양태극의 속을 더 파고 들어가자 오행이 모습을 드러낸다. 근데 자세히 보니 오행이 아니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놀랍게도 토가 하나 더 있다. 다시 말해 쌍둥이 토를 지니고 있어서 모두 합쳐 6개의 힘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육기라 한다. 육기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행과 마찬가지로 음양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12마디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일러 지지라 한다. 그리고 천간과 구분하기 위해 각각의 이름을 달리 붙이게 되니 이름하여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해이다. 그런데 왜 이름을 지지라고 붙인 것일까? 아직은 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다. 그 답은 잠시 후에 밝혀지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기운동에서 4차원의 공지는 물론이고 3차원 물질들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지란 4차원 일부가 굳어져서 마치 땅처럼 터전이 생긴 곳을 말한다. 이제 4차원 세계에는 오행운동을 하는 음양태극과 육기운동을 하는 음양태극의 두 종류로 나뉘었다. 이 둘이 명암을 조성하며 4차원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대니 좀 더 다채로워 보기 좋아졌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해괴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육기 운동을 하던 음양태극 가운데 일부가 고장이 났는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이다. 팽창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쭈그러들고만 있다. 틀림없이 무슨 사달이 난 것이 분명하리라. 타임머신을 잠시 정지시키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데 막상 병든 것처럼 보이는 음양태극 속으로 들어가니 육기 운동에 특별한 문제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좀 더 자세히 보니 토의 힘이 지나치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육기 운동이 전반적으로 수축 쪽으로 기울고 있다. 만일 이대로 계속해서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작동하여 시간을 미래로 돌려보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관찰해보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자 수축하던 음양태극이 정지하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거대한 인력에 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음양태극의 시체는 검고 칙칙한 색채를 띠고 주변에 얼룩을 그리고 있다. 4차원 수채하에 불투명한 얼룩이 생김으로써
그림에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니 이런 얼룩들이 도체 널려 있다. 지저분한 얼룩을 어떻게 해야 지울 수 있을까? 마침 또 하나의 음양태극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다. 좀 있으면 완전히 숨을 멈출 것만 같다. 이번에야말로 사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의 일이라. 타임머신을 조심스럽게 이동하여 음양태극 속으로 들어가 보자. 육기 운동이 간신히 흘러가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그런데 회전을 하던 기운들이 유독 술의 위치에 왔을 때 정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술이란 4차원의 일부 지점에 폐쇄성이 극한에 이르러 생겨난 3차원과의 통로를 말한다. 그것으로 이동하자 검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보인다. 이건 도대체 무슨 구멍이지? 그 속을 얼핏 보니 강력한 인력에 의해 폐쇄된 공간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까지 봐왔던 4차원 세계와는 판이한 곳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보니 그것은 유력과 무력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서 차원이 뒤틀렸기 때문이다. 수축하는 힘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4차원이 지닌 속성과 전혀 다른 놈이 나타난 것이다. 마치 암세포가 덩어리를 이루듯 4차원의 한 지점에서 정보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결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쪽의 힘이 계속해서 우세하게 되면 질서는 깨진다. 팽창의 힘이 커지면 해체되어 소멸하고 반대로 수축의 힘이 커지면 계속해서 쭈그러들 것이다. 이때 무한대로 줄어들다 보면 결국 0에 접근할 것이다. 그러다가 더는 수축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를 극한점 또는 특이점이라 한다. 이 상태가 되면 양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4차원의 설거도에 순종해 백기를 들고 제자리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4차원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부분 4차원의 권력 앞에 꼬리를 내리고 다시금 팽창의 힘을 키워 원형을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극히 일부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놈도 있으니 결국 극한점을 초과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뚫고 폭발하게 된다. 4차원의 한 공간에 신비로운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이것을 술공이라 한다. 이제 타임머신의 시간을 정지시키고 술공이 있는 곳으로 서서히 이동해보자. 창문 밖으로 암흑의 구멍이 보이고 그 주변으로 마치 태풍의 눈처럼 기운들이 소용돌이 치는 장면이 보일 것이다. 자칫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그대로 빨려 들어가 공중분해되어 버릴 것만 같다. 대관절 4차원의 한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타임머신의 시간을 아주 조금만 뒤로 돌리고 구멍이 뚫리기 바로 직전에 시간을 멈춰보자. 창밖으로 구멍은 아니지만 뭔가 시커먼 덩어리가 주변을 삼키면서 수축하고 있는 장면이 보일 것이다. 이제 4차원에서 압박을 하던 초고밀도 덩어리인 정액은 수축을 마음껏 허락받은 새로운 세상으로 얼굴을 내민다. 더욱 수축에 영이 되겠다는 비장한 꿈을 품고 새로운 공간인 3차원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3차원에 나타난 정액, 이곳에서는 블랙홀이라 부른다. 블랙홀 중에서도 최초이며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극한의 블랙홀, 이름하여 원초 블랙홀이다. 원초 블랙홀이 술공이라 불리는 4차원의 구멍을 통해 엘도라도를 그리며 3차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만다. 온몸이 산산조각 나면서 펑 터져버린 것이다. 3차원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더 강하고 빠른 수축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4차원에서 수축함으로써 생긴 폐쇄성은 이곳 3차원에서 보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뿐이다. 3차원으로 들었을 때 이곳의 무지막지한 폐쇄성을 알았다면 온 힘을 다해 몸을 바짝 조였을 것이다. 하지만 환대를 받을 줄로만 알고 방심하고 말았다. 차원의 괴리에서 오는 거대한 비틀림은 음량의 부호를 역전시킴으로써 원초 블랙홀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여기서 음량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액으로 똘똘 뭉쳐진 음량 태그의 성질은 음이었다. 그런데 술공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차원으로 가면 양이 되어버린다. 차원이 바뀔 때 음량의 성질 또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3차원에 나타난 원초 블랙홀들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핵폭탄인 셈이다. 원초 블랙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온몸이 이미 수천억 개의 파편이 되고 만 뒤였다. 이제 원초 블랙홀은 사라지고 블랙홀 조각들만 빠른 속도로 튕겨나가고 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수천억 개의 블랙홀들이 제각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은 뒤였다. 자신이 주변에 토해낸 음식물들이 한도 끝도 없이 널브러져 있고 어떤 놈들은 벌써 수축을 했던지 가스 덩어리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바로 별들이다. 블랙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던 수소가스들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핵융합이 발생하고 여기서 별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별들은 4차원 윤려의 모습을 흉내낸 것들을 쏟아내니 이것이 각종 원소들이다. 훗날 생명을 만드는 요긴한 재료가 된다. 블랙홀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차원이 바뀌면서 음량의 보호가 역전된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여기서 블랙홀들은 마치 예전의 속성을 회복하고 자신이 토해낸 것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배를 채우자 거나게 트림을 뱉으며 휴식을 취한다. 아무리 먹어도 굶주림으로만 가득하던 녀석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 커다란 충격을 한번 겪은 뒤에 원초 블랙홀이 지녔던 무한대로 수축하던 본성이 다시 희석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은연중에 4차원에서 윤리가 균형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던 상태를 흉내내고 있다. 외곽의 별들이 너무 빠르게 멀어진다 싶으면 그때서야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마치 신호를 중심으로 영양분이 감싸고 있는 사과처럼 블랙홀을 중심으로 별들의 군집이 약 2천억 개나 생겨났으니 이것을 일러 은하라고 한다. 은하의 신혼이 된 블랙홀은 일정 기간 동안 숨고르기를 하며 팽창하는 우주를 관망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주의 팽창을 바라만 보면서 내버려 둘 것인가? 팽창하는 힘, 이것은 원초 블랙홀이 3차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차원의 괴리에서 발생한 윤력이다. 이것을 달리 암흑 에너지라고 한다. 윤력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했다. 블랙홀들은 이 힘에 대항해 우주를 다시 수축으로 되돌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팽창을 방관하며 소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인 은하만을 컨트롤하고 있다. 수백억 년 동안 인내하며 역전의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상황을 뒤집으려면 적의 힘이 빠져야 한다.
다시 말해 팽창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야만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적의 기세는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책이라고는 강태공이 세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강태공이 되어 세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기이하게도 팽창의 속도가 빨라져야 기회가 다시 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타임머신을 미래로 움직여 그때의 시간대로 가보자. 팽창이 과도하여 우주 전체 질서가 붕괴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타임머신을 멈추자. 그리고 창밖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보자. 힘이란 것은 주고받는 것이다. 약하면 억누르려 하고 지나치면 반발하려는 것이 힘이다. 팽창의 궁극에 이르자 어디선가 이것에 반발하려는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던 적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체 어디에 숨어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혜성처럼 등장한 것인가? 바로 우주에 가득 퍼져 잠자고 있는 암흑 물질들이 깨어난 것이다. 4차원 술공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폐쇄되어 움츠러들었던 물질들이다. 팽창의 힘이 너무 커져 이들의 폐쇄성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 하자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다.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고나 할까? 여기서 우주사의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우주는 팽창과 수축이라는 양대 진영이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몸이다. 원초 블랙홀이 넓게 퍼진 것뿐이다. 그 안에 군데군데 신운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있고 다시 그 주변으로 보풀들이 엉기성기 일어나 있는 상태이다. 이 보풀들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별들의 세계이다. 우주는 원초 블랙홀에서 나왔고 따라서 우주는 하나로 이어진 그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 이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다. 힘을 잃고 잠자고 있는 원초 블랙홀의 잔재인 것이다. 결국 우주 공간이란 이 두 가지 힘으로 대변된다. 암흑 에너지의 지원을 받아 초제일관 팽창하는 힘과 암흑 물질의 지원을 받아 반전을 노리는 블랙홀의 수축력, 이 둘이 대리전쟁을 치르면서 우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백억 년 동안의 힘 겨루기에서 승리는 결국 블랙홀이 차지하게 된다. 왜 블랙홀이 최우승자가 되는가? 이것은 어찌되었든 3차원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이다. 4차원적 팽창의 힘이 아무리 기세를 올려도 결국은 차원의 한계에 걸리고 만다. 힘겨루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암흑 에너지에 의해 팽창의 궁극에 이르러 질서 붕괴의 순간이 될 때 암흑 물질은 눈을 뜬다. 이것은 여력의 봉기를 의미한다. 암흑 물질이 힘을 쓰기 시작하자 중력파가 솟아나며 우주의 팽창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팽창 속도가 점차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결국 0이 되어 정지하는 때가 온다. 여기서 더 수축하면 이 또한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때 암흑 에너지가 다시금 꿈틀대며 윤력의 반발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것을 곳곳에서 차단하는 또 다른 여력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은하의 핵을 이루고 있는 블랙홀들이다. 블랙홀들은 이제 수축의 맛을 보았다. 원초 블랙홀이 지녔던 무한대로 수축하는 본성이 깨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수축을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블랙홀들의 광란의 먹이 사냥이 시작된다. 미친 듯이 주변의 별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이런 시점이 되면 그야말로 우주의 종말이다. 그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블랙홀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런 비참한 광경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타임머신의 속도를 좀 더 높여 식사가 끝날 무렵으로 가보자. 블랙홀들이 벌인 우주 최후의 만찬. 먹잇감이 없어지자 남은 것은 블랙홀들 뿐이다. 그런데 블랙홀의 숫자가 많지 않다. 광란의 식사 도중에 자신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었던 까닭이다. 이 두 마리의 맹수가 같은 영역에 있으면 사생결단을 내듯이 같은 공간에 있는 블랙홀들은 마치 식인종처럼 동족을 잡아먹었다. 그러다 보니 최후의 만찬이 끝난 시점엔 블랙홀들의 숫자가 대폭 줄어있다. 그 숫자를 정확히 세기는 어렵지만 10분의 1도 채 남지 않은 것 같다. 먹잇감이 사라지고 동족들만 남은 상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한 식탁에 우주에 남아있는 모든 블랙홀들이 둘러앉았다. 수백억 년 동안 생이별을 했던 형제 자매들이 상봉하는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블랙홀들은 아직도 먹이 사냥에 대한 본성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여기저기 포옹을 하는 척하면서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조각난 자석이 붙듯 블랙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한 몸이 되어간다. 그리고 어느 시점 드디어 3차원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원초 블랙홀이 된다. 마침내 블랙홀은 3차원을 분해하려 했던 팽창의 세력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우주 대통일을 완성하였다. 아마 이보다 더 감동적이고 장렬한 재회는 없을 것이다. 우주 예술의 백미를 펼치는 것도 잠시, 이들은 재회의 기쁨을 더욱 큰 수축으로 대신하기 시작한다. 이제 4차원에서 하던 일을 마무리 지을 때이다. 0이 될 때까지 수축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의 팽창과 수축의 줄다리기는 끝났다. 3차원 블랙홀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된 것인가? 이제 원초 블랙홀을 제어할 힘은 우주 어디에도 없다. 브레이크가 없는 원초 블랙홀은 숨을 헐떡이면서 계속해서 한 점을 향해 폐쇄성을 키워나간다. 수백억 광년의 부피를 지녔던 우주는 점점 작아져 주먹만 하게 된다. 여기서 더 작아져 부피 0으로 치닫게 될 무렵 3차원에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 바로 극한점이다. 여기서 세 갈래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는 2차원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2차원은 이론상에만 있는 것으로 실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한점은 2차원으로 탈출할 수 없다. 둘째는 3차원으로 터져 또다시 우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고, 셋째는 백기를 들고 4차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어디로 튈지는 불확실하지만 평균적으로 7, 8회 정도 3차원 대폭발을 되풀이하고 난 뒤에 4차원으로 복귀한다. 복귀할 때를 관찰해보면 극한점의 상태가 무한대를 향해 치달을 때이다. 무한대로 치닫지 않을 때는 결국 다시 3차원 대폭발로 방향을 선회한다. 그럼 극한점이 4차원으로 회귀했을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원초 블랙홀의 수축은 무한대라는 존재론적 모순에 빠지면서 결국 4차원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분고분하게 백기를 두고 투항하지는 않는다. 원초 블랙홀은 3차원에 지닌 폐쇄성을 그대로 안고 4차원 공간으로 몸을 날린다. 칼을 품고 적진에 뛰어들어 동반자살을 시도한다고나 할까?
이때 4차원의 설계도에 배치되면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4차원 곳곳에 공간의 균열과 왜곡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시공을 넘어서는 터널이 되는데 바로 초공이다. 초공은 4차원에 존재하며 그렇게 인간들이 이 구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차항수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이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지만 머지않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초 블랙홀이 한도 끝도 없는 4차원 세계를 전복시키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무모한 것이었다. 4차원의 극히 일부 영역만을 훼손하는 데 그치면서 3차원 우주는 원초 블랙홀과 더불어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파도에 밀려 물거품이 한 개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몇 초 뒤에 다시 바다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3차원 우주는 몇 개나 존재할까? 놀랍게도 4차원 시공간에 3차원 대폭발을 일으킨 곳이 수천조 개를 넘는다. 따라서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우주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 바다에서 생성되는 물거품 수를 헤아려 보면 된다. 그렇다면 4차원 공간은 하나인가? 이 또한 5차원 공간 내에 수억만 조를 넘는 4차원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 우주의 수란 것은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을 그 수만큼 곱해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광대무변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 복잡해 인상을 찌푸릴 필요는 없다. 물거품이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결국은 물이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근원은 결국 5차원 공이기에 공만 이해하면 삼라만상은 그저 다양한 인테리어일 뿐이다. 2. 만유윤려. 지금까지 3차원 물질계의 탄생과 종말에 대해 구경했다. 이제는 3차원 세계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집중해보자. 3차원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원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여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삼각이나 사각 운동을 하지 않고 하필 원운동을 택한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4차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4차원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윤려라는 원운동을 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 3차원은 4차원의 DNA를 고스란히 전달받아 이루어진 곳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4차원은 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용력에 기인한다. 용력이란 태리, 삼라만상을 담으려는 힘이다. 유력, 무력과 더불어 우주를 구성하는 3대 힘이다. 유력은 입자성, 무력은 파동성, 용력은 방향성을 나타낸다. 많이 담기 위해서는 삼각이나 사각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부피를 낼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원이다. 그래서 삼라만상은 예외 없이 원운동을 택한 것이다. 원운동. 이것에 의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운동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과학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을 거론한다. 만물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인력을 지니고 있다는 보편적 진리이다. 하지만 인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힘 가운데 일부여서 이것만으로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기에는 미흡하다. 가령 자동차를 표현하려면 무게와 크기, 디자인을 비롯해 최대 토크와 속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듯이 우주의 질서를 논하려면 일부의 힘이 아닌 통합적인 힘을 제시해야 한다. 바로 이론 물리학에 등장하는 대통일 이론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도학에서 바라보는 통일된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잠시 언급한 윤려에 있다. 이미 우주에는 크게 세 가지 힘이 있음을 언급했다. 유력과 무력, 그리고 용력. 여기서 용력이 구체화한 것이 윤려이다. 윤려는 구를 이루어 원운동을 하려는 힘을 말한다. 질서를 이루려는 창조의 힘이라고나 할까. 윤려 내에는 익히 잘 아는 네 가지 힘이 있다.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전자기력, 중력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힘은 4차원을 떠받치고 있는 사상에서 비롯하였다. 사상이란 포수, 서적, 사내, 화조로서 이 넷이 어우러져 삼라만상의 대돌보를 이루게 된다. 3차원에서 포수는 강한 행력을, 서적은 중력을, 사내는 약한 행력을, 화조는 전자기력의 형태로 각각 드러나게 된다. 아무튼 모든 힘을 종합하면 대삼소사가 된다. 큰 힘은 셋, 작은 힘은 넷으로 이루어져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한다. 유력과 무력은 바탕에 깔린 근원적 힘이고 현실을 지배하는 힘은 역시 윤려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 만유윤려라 한다. 만유윤려의 법칙에 의해 만물은 원운동을 하여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모습을 성원이화라 한다. 미시세계를 봐도 원운동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려 한다. 힘이 어긋나서 균형이 깨지더라도 다시 뭉쳐서 또 다른 원운동을 한다. 끊임없이 원운동을 하기에 소립자는 원자와 분자를 이루고 나아가 물질이 될 수 있다. 물질을 도서관에 비유하면 원자는 글자, 원소는 문장, 책은 분자에 각각 빗댈 수 있다. 여기서 이들이 합쳐질 수 있게끔 하는 접착제가 바로 원운동이다. 윤려의 원운동은 거시 세계로 가도 동일하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가스와 먼지, 이것들은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다. 틈만 나면 서로들 뭉쳐 구를 이루려 한다. 어떻게 하든 원운동을 하려고 전력을 기울이는데 자신보다 작은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잡아돌린다. 행여 상대가 너무 볼품없으면 품 안으로 끌어당겨 먹어치운다. 그리고 자신보다 덩치가 크면 머리를 숙이고 그쪽을 중심으로 공전을 시도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태양계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수십억 년이나 궤도를 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윤려의 원운동 때문이다. 태양계의 행성을 잠시 살펴보자. 우주의 도처에는 별들이 폭발하며 토해놓은 수소, 탄소, 규소, 철과 같은 온갖 원소들이 우주진과 뒤섞여 산재해 있다. 성간물질이라 일컫는 이것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원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를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이들 원소들은 서로 뭉친다. 강한 행력과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이 총동원되어 뭉치고 또 뭉친다. 여기에 반발해 약한 행력이 붕괴를 시도하지만 대세를 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뭉치다 보니 중심부에 가장 큰 별 태양이 만들어진다.
거대한 몸집의 태양은 자체적으로 율려를 이루며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그 힘을 과시한다. 탈출하려는 원소들과 이것을 잡으려는 인력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발생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태양의 주변에서도 저마다 뭉쳐서 수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진다. 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대장별인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대장은 생겼지만 부하 행성들의 자리가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 행성의 수가 너무 많고 고유 궤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니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행성들끼리는 자리 다툼이 불가피하게 된다. 물론 두 행성 가운데 하나가 극히 작다면 달이 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지만 하지만 크기에 별 차이가 없다면 서로 멀찌감치 밀어내든지 아니면 합병을 해야 한다. 이제 행성들끼리의 거대한 충돌과 이탈이 무수히 반복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고유 영역이 정해진다. 바로 공전궤도이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에서는 태양의 외곽에 해왕성이나 천왕성처럼 큰 행성이 자리한 것을 두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태양의 외곽일수록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 덩치가 커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행성들은 궤도 싸움에서 주변 행성들을 먹어치우면서 덩치를 불리게 된 경우이다. 아무튼 부하 행성들끼리의 치열한 영역 다툼이 끝나고 최후의 승자들이 남아있게 되니 바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다. 그런데 행성의 궤도 다툼에서 승부가 나지 못해 모두가 패하고만 경우도 있다. 바로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이다. 이곳에도 행성이 하나쯤 생겨나야 했지만 구심점이 없어 덩치를 불리지 못하고 조각들로 분산되고 말았다. 바로 소행성대이다. 암석형 행성과 기체형 행성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 이유로 보여진다. 그리고 나머지 소행성들은 태양계 외곽으로 멀찍이 밀려나야만 했다. 마치 차도를 보면 양옆으로 자갈과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과 같다. 이는 차의 궤도에 밀려 가장자리에 쌓이게 된 것으로 이처럼 태양계 외곽으로 피신한 소행성들의 군집을 카이프대라 한다. 이제 중심별과 그 위성들의 위치가 정해짐으로써 원운동이 완성되었다. 율려가 온전히 자리 잡은 것이다. 율려는 한번 만들어지면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십억 년이 흘러도 행성은 돌고 또 돈다. 태양의 인력에 끌려가지도 않고 바깥으로 튕겨나가지도 않는다. 태양도 자신의 행성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돌고 도는 이 상태에서 모두들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항성과 행성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율려의 원운동 때문이다. 인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심력과 구심력이 일치를 이루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물론 율려가 아니어도 물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원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십억 년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는 없다. 그런 형태는 소행성 몇 방만 맞아도 깨지고 마는 매우 불안한 구조이다. 원운동을 하는 태양계는 바깥으로는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다. 그리고 은하는 또다시 우주 중심을 향해 돈다.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립자에서 시작하여 거시의 우주 전체가 한결같이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만유 율려이다.
그런데 만사가 그렇듯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리가 깨진 놈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 너무 오래 질서를 유지하다 보면 그들 역시 힘이 빠지기 때문이다. 태양이 에너지를 소실해 인력을 잃게 되면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가 팽창하려는 윤력을 막지 못하고 펑 터져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부와 별들 또한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 태양별이 폭발하면서 윤력이 사라지며 남는 것은 수척 일변도의 힘인 여력이다. 여력의 크기에 따라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윤력가 망가져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들이다. 만유윤력, 이것은 통합적인 힘이다.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창조의 설계도이다. 우리는 힘의 단면만을 가지고 우주를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단면으로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우주가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하다. 만유윤력의 시각으로 볼 때 비로소 우주가 하나의 유기치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오늘날 과학이 부닥친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단초를 얻게 될 것이다. 요즘 화두가 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반중력이나 웜홀 같은 것도 사실 만유윤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 잠시 반윤력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행성의 중력권 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요즘 반중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중력이란 중력에 반대되는 밀어내는 힘이다. 중력이 상쇄되게끔 하는 에너지이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것에서부터 특수한 엔진이나 프로펠러를 활용한 것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중력이 아닌 그저 특정한 힘을 구조적으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에너지로서 중력을 차단하는 것은 반중력이 아니다. 반중력은 글자 그대로 중력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지구가 스스로 중력을 걷어내야 한다. 특정한 정보를 이용해 지구의 중력장을 상쇄시키는 것. 다시 말해 정보를 조작하여 지구를 속여야만 반중력을 끌어낼 수 있다. 가령 지구의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있다고 치자. 중력 때문에 열심히 기름을 떼면서 추진력을 내뿜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행기에서 양자전송을 이용한 특수한 중력파를 내보낸다. 그 중력파 안에는 비행기가 아닌 달의 정보를 심어 놓았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비행기를 달로 착각하게 되고 만유윤력을 이루기 위해서 중력이 백지가 되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제 비행기는 열심히 기름을 뗄 필요가 없어지고 지구상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조작하여 중력을 상쇄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구가 지닌 만유윤력의 속성을 이용하여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반중력이다. 반중력의 기술을 터득한다는 것은 지구상의 과학이 초과학으로 진입한 것을 뜻한다. 초과학이란 삼라만상을 일종의 정보로 인식하고 그것의 일정 부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고차원적 과기문명을 말한다. 우리는 웜홀에 대한 이론을 세웠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정보를 조작하여 공간을 속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모든 것이 정보로 이루어졌기에 정보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가용적으로 바뀔 수 있다.
요컨대 만유윤례를 통해 우주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인류의 지혜는 정보에 눈을 뜨면서 한 단계 더 높은 문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